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름 신혼부부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 4년차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언제나 1순위가 아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서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하고 보니 더 좋은 사람이었죠. 연애할 때도 남편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365일 중 절반을 회색 추리닝만 입고 나갔는데 그 모습까지 예쁘다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원래 저는 더 오래 지켜보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되려 엄마가 결혼을 장려하셨어요. 남편의 검소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하기야 연애할 때 저희 엄마가 눈 수술로 입원했을 때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매일 퇴근하고 엄마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도 남편에 대한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갖게 되면서 일사천리로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죠. 노처녀로 늙어가는 절 보면서 잔소리가 너무 많았기에 어쩌면 그냥 잔소리 탈피하려고 저도 덜컥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저 또한 남편이 더 좋아지면서 이런 사람을 놓쳤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선 옷 갈아입기도 전에 쓰레기부터 버려주는 자상한 사람이고 집에서도 제가 덜 움직이게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불안하지 않게 어디 가고 오면 연락도 잘해주었고요. 이렇게 살면서 배려 있게 절 지켜주니까 저도 남편을 위해 같이 노력하게 되었어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요리도 배워서 같이 먹고 등산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주말마다 산에 갔죠. 남편은 늘 제 처지에서 생각해주는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집안에선 딱히 사랑받지 못하고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더라고요. 아직까지 변변한 직업도 없는 시동생에게 뒷전인 게 너무 속상했어요. 2살 어린 시동생은 장가를 갔음에도 아직까지도 백수로 지내는데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만 감싸고 돌더라고요.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민석이가 우리 둘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착해. 맞아요, 어머님. 화 한 번을 안 내더라고요. 사실 인물은 우리 둘째가 더 훤해. 얘는 어릴 때부터 여자가 끊이질 않았거든. 그래서 지 와이프도 이쁘장한 여자로 얻어왔나 봐. 우리 둘째 며느리도 이쁘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둘째보다는 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첫째 아들하고 결혼하는 걸 아시긴 하나 싶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둘째 자랑만 늘어놓았어요. 이미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도 익숙하단 듯 허허거리며 웃고 넘어가는데 그날 남편에게 원래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저렇게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니 동생이 무뚝뚝한 본인보다 워낙 애교도 많고 재밌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시어머니랑 합가해서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시동생이 백수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 시어머니가 일부러 기를 살려주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시동생 사랑은 상견례 때도 막지 못했어요.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 첫째 아드님도 둘째 아드님 못지않게 너무 멋지고 잘 컸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이를 얻게 돼서 되려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래도 똑똑한 건 우리 둘째가 더 똑똑해요.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는데 노래를 시켜도 잘하고
피아노도 얼마 안 배웠는데 피아니스트 시켜보란 말까지 들었다니까요. 너무 다 잘하니까 키우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외국인보다 발음이 더 좋아요. 아, 엄마 그만해. 형 상견례장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는 너무 겸손해서 문제야. 요즘은 자기 PR 시대 아니냐? 잘나도 자꾸 감추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야. 자기 장남이 결혼하는 자리인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살짝 묘해져서 걱정됐지만 되려 저희 엄마와 언니는 얘, 너 살기는 편하겠다. 만약에 네가 둘째한테 시집갔다 생각해봐. 사사건건 간섭에 아들 반찬 하나까지 다 신경 쓸 텐데 차라리 관심 없는 첫째 아들하고 사는 게 네 속은 편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부족한 사랑은 네가 채워주면 그만이야. 아까 보니까 네 동서 될 사람 표정 봐봐.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이더라. 그래, 듣고 보니 언니 말이 맞네. 하긴 동서도 지겹긴 할 거야. 가뜩이나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언니와 엄마 말을 들어보니 일리는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제 연락을 제대로 한 번을 받질 않으셨어요. 엄마가 어른들께는 꾸준히 연락드리고 안부 나누는 게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은 꼬박꼬박 연락을 드렸었는데 항상 부재 중이고 그렇다고 답도 없으시더라고요. 첫째 아들까지 장가를 보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한 모양 같았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이런 시어머니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어머니는 내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더라. 분명히 부재중 찍혀 있는데 그거 보고 다시 전화해 주실 법도 하잖아. 당신한테도 그러셔? 당신은 그거 서운하지 않아? 맨날 서방님만 챙기는 거. 당신은 서운하겠지만 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익숙해. 엄마 대신 내가 당신한테 사랑 더 많이 줄게. 미안해. 암튼 어머님, 당신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랑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고 연락드린 건데. 그럼 내가 민우한테 전화해 볼게. 서방님한테? 서방님한테는 왜? 우리 엄마는 민우가 먹는다고 해야 외식할 거야. 애가 입이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잘 안 먹거든. 그래서 민우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얘기하라는 게 더 빨라. 그 정도야? 너무 심하다. 애가 먹기 싫으면 굶어버려서 영양실조 온 적도 있거든. 누가 보면 3살 애 키우는 줄 알겠다. 근데 동서는 그걸 어떻게 다 참는데? 서방님이 그렇게 까다로워선. 그래서 엄마가 챙기잖아. 엄마한텐 아직도 민우가 3살 애일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첫인사를 하러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시동생 앞접시에 제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따라다니면서 준 풍경이 싹 그려지더군요. 한 입만 더 먹지 그래. 응? 먹기 싫으면 이거라도 먹어. 방에 들어간 시동생에게 가서 한 입만이라도 더 먹으라고 하는 걸 보곤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음식을 다 시동생 위주로 먹는 줄은 몰랐어요. 시댁에서 남편은 투영인간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았고 시어머니 눈엔 오로지 둘째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얘 잘 지내지? 어머 어머님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걱정은 무슨 니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그건 그렇고 내가 부탁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부탁이요? 네, 무슨 부탁이요?
아니, 내가 요즘 통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선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근데 둘째네 부부가 싸우는 바람에 네 동서는 일주일째 연락두절로 친정에 가 있고 민우는 방에서 나일째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 네가 좀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냐? 아이, 그럼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어머님. 어머, 그래도 괜찮니? 아무래도 혼자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부탁 좀 하마. 고맙다. 네, 어머님, 같이 가요.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같이 간 병원에선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인 시어머니의 병을 듣게 되었어요. 원체부터 B형 간염 보균자였던 시어머니의 간이 심각하게 망가져 더 이상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곤 시어머니는 심각하게 충격을 받으셨고 저 또한 이를 어찌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교수님 또한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왜 병원에 안 오셨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원래 간염 보균자이다 보니 자주 피곤하다 보니 식욕도 부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 얼굴이 자주 노래진다 생각을 하셨다네요. 병원에서는 이식 이야기까지 나왔고 시어머니는 절대로 자식들 간은 안 받을 거라며 뇌사자 간을 기증받는다고 무턱대고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오늘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셨는데 이게 시어머니가 입단속 시킨다고 조용히 넘길 일인가요? 아무리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들은 알아야 되니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다 말했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니 식구들 전부 다 멘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먼저 본인이 나서서 공여자 조건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시동생은 그런 저희 남편만 빤히 쳐다보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저한테 말했던 자식들 간은 절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저희 남편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네가 장남이니 먼저 나서줘서 내가 마음이 한결 편하다 하는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건 저도 심각한 일인 건 알지만 솔직히 저는 말이라도 시동생이 먼저 내가 받아보겠다고 아님 나도 같이 받아보겠다고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완전히 입을 싹 닫고 모르는 척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시선만 회피하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이야말로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냐고요. 그날 동서는 자리에 없어 동서의 반응을 알 순 없었지만 동서가 그날 자리에 있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예요. 순간 저도 제 남편은 제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서방님도 형이랑 어머님이랑 똑같은 O형이니까 검사는 한번 받아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공여자 조건 안 되면 서방님이라도 어머님한테 공여해드려야죠. 왜 서방님은 모른 척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아니 얘, 네 남편이 먼저 검사해보겠다고 했고 검사해서 조건 안 맞으면 네 남편 간으로 이식받으면 되지.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네 시동생까지 끌어들이냐.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이 사람만 혼자 검사를 받아보냐고요.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해야죠. 혈액형만 달라도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어머님. 그만해라. 됐다. 일단 민석이부터 받아보고
그 다음에 민우 보고 받아보라고 하면 되지. 하나씩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다. 이 얘긴 여기서 할 얘긴 아닌 것 같고, 너 따로 나랑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결국 시어머니는 제게 큰 소리까지 내시며 언성을 높이셨고, 따로 얘기 좀 하자고 절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시어머니와 마주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아까는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둘째를 아껴서 그렇게 말한 건 절대 아니야. 혹여나 네가 오해할까 봐 하는 소린데 너도 알다시피 둘째는 비리비리해서 몸도 허약하고 첫째보다는 건강하지도 못하잖냐.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아끼고 누구는 미워하겠니? 애미 맘 다 똑같지. 그래서 일단은 민석이 보고 먼저 검사 받아보라고 하고 안 되면 둘째도 받아보라고 할게. 그리고 만약에 네 남편이 적합한 적 나오면 내가 니들 부부한테 섭섭치 않게 성의 표시는 할 거다.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서울 상가 2개 그거 네 남편 이름 앞으로 돌려줄 거야. 그리고 둘째 내한텐 내가 똑똑히 얘기할 거고. 시어머니는 연신 미안하다며 제게 이해를 바랐어요. 그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 그 돈이 크게 와닿지 않았죠.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자는 식이었어요. 그 상가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나중에 우리한테 큰 도움 될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정말 큰 결심하신 거야. 나나 민우한테 여태 그 상가 얘기 꺼낸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그 상가를 나한테 주시겠다는 건 이건 어쩌면 나한텐 큰 행운일 수도 있어. 남편은 내일 당장이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얼굴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공여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검사를 하자마자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간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끔찍이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이유를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었죠. 이 일로 남편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사자가 아닌 저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37년 만에 시어머니가 O형이 아닌 AB형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O형이어서 그 둘 사이에선 O형의 자식들이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데 전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며 시아버지가 O형이 아니셨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 남편 말이 그건 확실한 게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실 때 피가 모자라서 O형 피를 수혈받으셨다고 그건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며 말도 안 된다고 우기기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그럼 친자검사라도 해서 한번 따져보냐고 난리를 치니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울면서 이실직고 남편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래, 사실 나 니들 친애미 아니다. 민석이 너 3살 때 그리고 민우 돌 때 니들 아버지랑 재혼했어. 아버지랑 니들 친모랑 헤어지고 나서 나랑 재혼한 거고. 근데 네 아버지가 이 사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비밀이라고 평생 너희들한테 내가 친모로 남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긴 거고. 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그 말이 정말 다 사실이에요? 그래, 다 사실이고, 여태 네 아버지 부탁 때문에 이런 비밀을 숨긴 건 맞지만, 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니들한테 친모처럼 최선을 다했다. 그건 알아줘야지. 최선을 다했던 분이 왜 그럼 민우한테만 그렇게 잘하셨어요? 왜 민우만 그렇게 챙기셨냐고요? 설마 민우는 어머니 친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별하셨어요? 민서가 민우 내 친자식 아니다. 네 친모가 낳은 네 친동생이야. 내 말 못 믿겠다면 친자 검사로도 해봐라. 내가 민우를 너보다 더 신경 쓴 이유는 사실 이 비밀은 민우가 다 알고 있어서 내가 민우한테 약점이 잡히는 바람에 평생 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 뭐라고요? 아니 그럼 여태 민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한 초등학교 5학년일 때 거야. 아마 그때 너는 학교 수련회를 가서 집에 없었을 때였는데 나랑 네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는 걸 우연히 민우가 듣게 됐다. 그리고 그 후부터 민우 얘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데 이 사실을 너한테 알리겠다는 둥. 그러다 그것도 안 먹히면 내가 지한테 해를 가했다고 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서 나를 내쫓겠다는 말까지 했었어. 처음엔 나도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억지를 부릴까 하면서 한두 번 받아주고 오냐오냐 해줬는데 그 어리광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민우 녀석한테 발목 잡혀 이도 저도 못하면서 매번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 나라고 너를 안 챙기고 싶어서 안 챙긴 게 아니었다, 민서가. 시어머니의 고백은 실로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시동생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적 지배를 당하셨는지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것 같았죠. 시동생은 이런 지배력으로 시어머니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 같았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듣고 나니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평생을 살얼음판 위에 사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요즘엔 시동생이 시아버지가 남기신 그 서울 상가들까지 넘보며 시어머니에게 내놓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었다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그거야말로 저희 남편과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생각해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대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주면 그걸 명분으로 저희 남편에게 싹 다 명의 이전을 하려고 했었다는데 남편 역시 이런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나선 눈물을 흘리며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모르고 무턱대고 어머니를 원망했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지껏 군말 없이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날 저희 셋은 집이 떠나갈 듯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시어머니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되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시동생은 윽박을 지르며 아니 형, 이 여자가 친엄마도 아닌 주제에 친엄마처럼 행동해서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일부러 그랬었어. 그리고 솔직히 형도 나 때문에 여태 편하게 산 거야. 이 여자? 내가 무서워서 형한테도 친아들처럼 잘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형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되려 고맙다고 해야지. 왜 이 여자 편을 드는데? 광기에 찬 눈을 하고 남편에게 대드는 시동생을 보니 시동생의 본색을 알겠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어 공여자 검사를 받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옛날에는 혈액형이 다른 경우엔 공여가 안 됐었는데 요즘엔 의학이 발달해 혈장 교환술이라는 걸로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이 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강력한 면역 억제요법이 필수적이어서 수혜자의 전신 상태가 양호해야 된다는데 하늘도 이런 사연에 감동을 받았는지 남편이 공여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서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두 사람 모두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 또한 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게 순리대로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죠.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네 부부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 형과 본인을 키워준 어머니가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찾아오질 않는지 괘씸하기까지 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 때문에 간병인 고용하고 퇴근하고 병원에 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오전 근무는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연락 받자마자 급하게 오전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딱 시동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맨 뒤에서 사람들 틈에 있었고 시동생은 나중에 타서 저만 시동생을 봤어요. 그래도 내심 본인 가족들이라고 걱정돼서 병원에는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반갑긴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시동생이랑 같이 병실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동생의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여보, 엄마 병원 또 왔어. 아, 그래. 엄마가 퇴원하자마자 상가 처분하고 당신한테 돈 입금한대. 그렇다니까. 아이, 나 지금 엘리베이터니까 내려서 바로 전화할게.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제 귀를 다 의심했는데 일단은 시동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잽싸게 몸을 돌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내리자마자 멀찌감치 시동생을 뒤따라갔는데 비상 계단으로 나가더군요. 저도 바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만약에 비상 계단에서 시동생을 딱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계단을 쓰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 같이 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다행히 시동생은 그 아래층에서 전화를 하길래 저는 그 위층으로 올라가 시동생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동생은 동서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놓친 부분이 많았지만 꽤 중요한 내용은 들을 수 있었죠. 걱정 마, 걱정 마. 일단 당신은 그냥 조용히 숨어 있어. 그래야 형네 부부한테 사기를 쳐도 씨알이 먹히지. 아, 그렇다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해? 엄마가 50억 꽂아준다는데. 나 믿고 그냥 거기서 기다려. 이 통화 내용으로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이 세 사람 우리 모르게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요. 통화가 끝이 나자 시동생은 시어머니 병실로 가는 듯 했고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떠볼 겸 시동생이 갈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있다 한참 뒤에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예기치 못한 제 등장에 깜짝 놀라시며 아이고, 아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병원엔 어쩐 일이냐? 오늘 출근 안 했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어. 아, 간병인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너무 급하게 온 거라 어머님한테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근데 어머님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 갑자기 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전 모르는 척 시어머니에게 시동생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근데 서방님은 아직도 연락 없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병문안은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다. 배은망덕한 놈. 절대로 안 오네, 안 와. 연락도 없고 나도 이제 더 이상 그 놈한테 미련 없다. 이제 니들만 보고 살아야겠어. 나한텐 니들 뿐이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거짓말을 하시는지, 정말 시동생이랑 뭔가 있는 건지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촉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몸조리 중인 남편 모르게 저 혼자 그 둘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설령 무슨 비밀이라도 나오면 남편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될까 봐요. 그렇게 저 혼자 고아내는 방법이 왠지 시동생이 또다시 시어머니 병원에 올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다행인 건 시어머니가 다인실에서 1인실로 병실을 옮기는 바람에 녹음기 설치하긴 편할 것 같았죠. 눈에 띄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침대 밑이 제일 나을 것 같았고 혼자 설치를 할 순 없을 것 같아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밖으로 나가 있을 때 그때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완전히 첩보 작전으로 장시간 녹음되는 녹음기를 설치한 후 5일 뒤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내용들만 가득했어요. 5일 동안 시동생은 무려 4-5번 정도 병원에 들락날락했는데 제가 없는 시간에만 주로 왔더라고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기 형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목을 맸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죠. 아, 엄마, 난 솔직히 불안해. 아니, 갑자기 형이 나랑 친자 검사한다고 하면 어떡해. 친자 검사하면 친형제 아닌 거 바로 들통나 버리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거짓말한 거 바로 걸리는 건데. 우리 50억 날라가면 어떡해. 아, 걱정 마. 우리가 완전히 속여놨는데 친자 검사를 한다고 하겠어? 아, 가만히 있어보자. 하기야 네 말대로 민석이 놈이 우리 몰래 뒤에서 검사를 하면 어떡하냐? 아유, 심장 떨려. 아이고, 그렇다면 어쩐담? 아, 그럼 되겠네. 되도록 빨리 그 돈 가지고 떠나. 어디 외국이라도 가. 최대한 멀리. 아주 멀리 가. 아유, 그러게 엄마. 진작에 그 건물들 처분해서 나한테 줬어야지. 아, 진작 줬으면 이렇게 쫓기든 나가지 않아도 됐잖아. 으유, 이거사. 나라고 내 아들한테 당장이라도 주고 싶지 안 주고 싶었겠냐? 네 아버지가 저 세상을 가야 내가 무슨 작업을 하든 말든 했지. 내 잘못이야 이게? 그 죽은 양반은 왜 또 들먹여? 재수없게. 내 친아버지도 아닌데. 네 친아버지 아니었어도 여태 그 양반 때문에 너나 나나 고생 안 하고 산 거야. 그리고 그 양반 가고 얼마 있다 내 간이 망가진 거 아니야.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너한테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민석이 놈 꼬셔서 내가 그 놈 간 받아낸 거 아니야? 아, 그래. 그건 잘했어. 어쨌든 엄마가 민석이 놈 때문에 살았으니까 아무튼 엄마는 빨리 회복해서 부동산부터 가셔. 그래야 내가 대한민국을 뜨지. 우리가 사기친 거 들키는 순간 우리 셋 다 콩밥 신세야. 게다가 엄마는 30년도 넘게 그 죽은 그 양반하고 민석이 놈한테 내가 친아들이라고 사기쳤잖아. 그것까지 알게 되면 우린 진짜 끝장이라고. 야, 이놈아, 조용히 하네. 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 양반 자식 다 키워줬는데 뭐 쌤쌤이지. 내가 그 양반 속였다 한들 이제 와서 무덤에서 나올 거야. 뭐 할 거야.
암튼 너도 이제 그만 좀 오고 몸 좀 사리고 있어. 그때도 네 형수한테 들킬 뻔했다니까. 시동생이 시어머니 병원에 올 때마다 계속 이런 식의 충격적인 대화가 오고 갔는데 대부분이 돈 얘기와 어떻게 하면 저희 부부를 끝까지 속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 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종합해보니 결론이 딱 나왔죠. 남의 남자애를 가진 시어머니가 저희 시아버지에게 당신 애를 가졌다고 속여 재혼을 하고 저희 남편까지 속여 형제인 척 여태 살아왔고 그것도 모자라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상가를 시아버지 친아들도 아닌 시동생에게 넘기려고 하고 거기에 저희 남편의 간까지 사기를 쳐서 앗아갔으니 이것들이 정말 인간 새끼들이냐고요. 정말 동물만도 못한 구더기 같은 기생충 같은 쓰레기들 아니냐고요. 맘 같아선 그 녹음기 가지고 당장 이것들 찾아가 멱살 잡고 다 쥐어 뜯어놓고 내 남편 간 다시 내놓으라고 간 뺏어간다고 하고 싶었지만 더 지옥을 맛보게 하고 싶어 꾹꾹 참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 일에 대해 상담을 받았어요. 역시나 변호사님 말로는 그 사기꾼, 악마 같은 인간들 충분히 벌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제가 녹음한 이 녹음이 엄청나게 큰 증거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 놈 친자 검사하면 형제가 아님이 바로 나오고 시모와 시동생 놈 친자 검사하면 둘이 일치가 나오니 그것만으로도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간을 이식해준 제 남편은 억울해서 어떡하냐고요. 그게 너무 분하고 슬펐어요. 저는 어느 정도 법적 조치를 다 취하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고 난 뒤 그 인간들에게 소장을 보냈어요. 그러니 그것들 바로 저희를 찾아와 저랑 제 남편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죽을 채를 졌다고 하는데 급기야 시어머니는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인간들 면전에 소금을 아주 그냥 갖다 퍼부었어요. 이런다고 죄가 없어지냐며 니들 죄는 법정에서 제대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옥 가서도 또 한 번 받으라고 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아주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라고. 이제부터 니들 인생은 지옥보다 더 불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악담이란 악담은 죄다 다 퍼부었네요. 사실 저는 그것들한테 더 세게 난리치고 싶었는데 저희 남편이 쓰러질까봐 노심초사해서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한으로 남아있네요. 그리고 재판 결과는 당연히 저희가 승소를 해서 시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잘 지킬 수 있었고 그 인간들 싹 다 사기로 형을 받게 되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민감하고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뭉뚱그려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쉽게 꺼내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털어놓으니 답답한 마음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엔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어렵게 말을 꺼내보았는데 저희 착한 남편은 되려 본인이 간이식을 해주면서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게 된 것 같다며 더 큰 걸 잃을 뻔했는데 그걸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이런 속 깊고 상처 많은 남편에게 좋은 아내 그리고 미래의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